네, 안녕하십니까. 안전회계 법인 건설업 위로 맡고 있는 최지훈 파트너입니다. 오늘 이렇게 딜로이트 전문가분과 함께 한국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부실 문제와 해법을 논의할 수 있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참여자분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업 감사랑 관련 서비스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김영근 이사라고 합니다. 권용원 파트너라고 합니다. 부동산 그룹에서 개발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건설업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준 회계사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PF의 구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 하는데요. 김영근 회계사님, PF 구조 설명 부탁드릴까요? 제가 간단히 PF 구조를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PF라는 게 언론 기사에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차입금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차입금하고 크게 다른 점이 있는데 일반 회사들은 담보가 있거나 또는 신용을 바탕으로 대출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차입금은 신용이나 담보가 없이 대출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출을 받는 사람 또는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담보가 있다라고도 주장을 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가 미래 계획을 담보로 해서 아직 실행되지 않은 계획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한다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안고 가는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이 PF를 조금 더 이해를 하려면 어떤 죄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시행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시행사는 아파트 아니면 다른 지식산업센터 각종 부동산 개발을 하는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행사가 PF 차입금을 빌리는 주체가 되고요. 다른 주체로는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이 있고 그리고 이 시행사에 공사를 해주는 건설사들이 있습니다. 요 세 명의 주체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주체가 되고요. 주체들이 모두 신용공여가 섞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PF 차입금이 만약에 상환이 되지 않거나 이자가 연체되거나 그렇게 된다면 각각의 주체, 시행사, 시공사, 금융사들이 모두 위험을 안을 수 있는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TF도 보니까 브릿지론이 있고 본 PF이 있었는데 그 둘의 좀 차이점을 설명해 주실까요? 브릿지론과 본 PF라는 거는 똑같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차입금인데요. 브릿지론은 일반적으로 사업에서 초기 단계에 나타납니다. 브릿지론을 통해서 시행사는 토지를 일반적으로 구매를 하고 관련 인허가 비용을 지출을 하게 되고요. 이 브릿지론 상태가 끝나고 본 PF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저희 건축물을 착공하는 단계에서 또는 분양을 하는 단계에서 본 PF로 대부분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언론에서 말하는 PF 위기라는 것은 대부분 브릿지론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PF로 전환됐다라는 것은 목적물을 짓고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 목적물을 짓기만 하면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담보력은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브릿지론 상태에서는 아직 인허가 받지 않은 나대지, 토지긴 하지만 지을 수 없는 토지일 수도 있고 아직 완전히 토지 매입이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다양한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릿지론 단계에 있는 PF 차입금이 굉장히 위험하다. 브릿지론 단계에 있는 PF 차입금이 20몇 조 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20몇 조 원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런데 시공사가 직접 시행행위까지 하면 시행사 이윤까지도 다 시공사가 먹을 수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시행사를 끼면서까지 사업을 하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자체 사업하는 경우에는 마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일반 시공 이윤 같은 경우는 5에서 10% 정도인데 시행을 했을 때 얻는 시공사의 이윤은 적게는 10%, 많게는 30%까지 가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문제는 수익률이 맞는 만큼 높은 리스크를 떠안아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2번이나 시행에 대한 리스크를 한번 어떤지를 경험을 해왔고 그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회사의 존립이 흔들렸기 때문에 다시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기 위해서 시행과 시공을 정확하게 분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시행과 시공을 분리한 거는 리스크 해지 측면에서 과거에 그 시공사가 자체 공사를 하면서 그 많은 그 리스크를 다 감당을 했었는데 시행사와 시공사를 분리함으로써 어느 리스크를 서로 떠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시공사 같은 경우는 대형 건설사들이 많은데요. 이런 대형 건설사들도 좀 리스크를 감당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리스크에 좀 노출될 수 있는 건가 궁금합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대형 건설사들은 자기 자본이 어떻게 보면 충분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면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재무제표에 있는 자산, 부채,
손익을 보시면 여전히 아직 우량한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PF 문제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PF 문제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이슈는 회계적으로 본다면 우발부채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든지 손익계산서라든지 이런 거래들을 기존에 이미 나타났던 거래를 중심으로 재무제표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PF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징적인 부분이 아직 발생되지 않은 계획을 토대로 차입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본다면 추정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아직 표현은 안 되어 있고요. 재무제표에 첨부되어 있는 주석 정보를 토대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발부채들이 추정이 점점점 확신으로 넘어선다면 부채 쪽에 계산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언론에서 흔히 말하는 뭐 자기자본 비율이라든지 유동성 비율이라든지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악화될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재무제표를 가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 상황이고요. 이 일군건설사를 하더라도 이런 우발부채가 굉장히 많다라고 한다면 리스크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른 당사자인 금융기관 그쪽도 어떤 리스크가 노출돼 있을까요? 일단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제시금 횟수형, 결국 이제 연체와 부실이 가장 큰 요인인데요. 그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트렌치 구조로 이제 많이 대주단들이 꾸려져서 나옵니다. 단일의 금융기관이 한 프로젝트의 모든 대출을 현실적으로는 뭐 가능하겠지만은 일반적 그렇게 금융기관에서 푸심이 잘 안 넘어갔으니 이제 보통 대주단을 뿌리게 되어서 뭐 여러 가지 각종 이제 대형 아이디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데 참여할 때도 대주단 내에서도 순위가 발생합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대주단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이 순위의 가장 큰 포인트는 누가 먼저 회수하냐가 그랬을 때 이제 1순위는 만약 이 사업장이 대출금 회수 시점이 되었을 때 꼴순위가 먼저 하고 그 다음 3순위가 가장 그 순위에 따라서 적용되는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정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9년마다 다 완료가 되고 현금 9년 기간까지 회수가 다 된다면은 1순위, 2순위, 3순위가 보다 행복하게 끝나는 상황일 텐데 만약에 어떤 이벤트나 어떤 사업성이 악화되거나 분양률이 저조하게 돼서 현금에 대한 그 시행사 현금 회수가 미달하게 된다고 했을 때 자기자본 시행이익은 먼저 손실을 보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 다음 자기자본을 포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공사가 돈 못 갚게 되는 상황으로 시공사에게 돈 못 주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부터 대주단들한테 손실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3순위가 먼저 손실을 보게 되고 2순위가 보게 되고 1순위가 보게 되는데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전체 익스포는 한 190조 정도가 되고 아까 브릿지론이 한 20조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브릿지론을 참여하는 대주단들의 대부분이 제2금융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금융권 같은 경우는 높은 금리를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브릿지론이다 보니까 토지가 담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토지가 담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리스크가 본 PF보다 확실히 빨리 전이가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대로라면 3순위권 정도는 우리 이미 위험한 거 아니야 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점은 이게 계속 이 사업장이 지연이 되면은 3순위뿐만 아니라 2순위, 1순위까지 리스크가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가장 선순위였던 금융기관들마저도 우리도 회수를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최근 들어서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도 1순위들이 먼저 자기네들의 대출금 회수하기 위해서 공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김현준 회계사께서 트렌치라는 얘기는 혹시 트렌치라는 구조가 발생하게 됐다 비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외환위기 전은 건설사 중심의 부동산 개발 시장이었고 본인이 시행자이면서 차주가 되는 그러다가 외환위기부터 금융위기까지는 시행사들과 건설사들이 혼대 동시장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속한 대를 맞이하고 그 전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혼자 먹고 혼자 많이 먹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트렌치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했던 시기인데 장기간의 부동산 시장 침체 지나면서 혼자 많이 먹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나눠 먹되 리스크가 적게 투자하는 곳은 적은 수익, 리스크가 높은 곳은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가자. 그래서 뭐 원래는 A, B, 선순위, 우순위 그러다가 중순위를 한번 끼워 넣어볼까? 그래서 A, B, C 구조. 그보다는 난 최우순위로 가서 가장 많은 거 먹을게요.
해서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키스 구조들이 더 늘어나고 많은 대리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주만 해도 뭐 50군데에서 70군데 이렇게까지 엄청 많아. 한 개 사업을 참여한 경우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 또 금리가는 복잡성도 커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서로 리스크를 해지하고자 하는 사실 노력들을 하기는 한꺼네요. 근데 여기는 조금 양면성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제1금융권이 브릿지론의 익스포저가 작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금융규제 체제로 바뀌면서 금융규제 안에 은행, 그다음에 증권사, 캐피탈, 심지어는 저축은행까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한 금융규제위원회에서 그 역할 분담을 한 거야. 그래서 은행은 안전자산, 주로 주택담보대출. 네. 증권사는 금융주섭 및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투입하거나 저축은행들 혹은 캐피탈, 외전사들 참여하는 구조여서 금융주주 관점에서 보면 꼭 이게 피해 있느냐 그것도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만일 금융주주라면 사실은 이걸 감당할 체력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전체적인 숫자보다는 실제 정말 문제가 된 규모는 조금은 작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이해 당사자이나 시공사, 시인사, 또 금융권 이렇게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리스크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 데가 어디라고 좀 보시나요? 일반적으로는 제2금융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2금융권이 기본적으로 고수익성 상품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위험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PF 잔액이 한 130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PF 연체율이 4%를 넘어갔습니다. 이게 22년도 이후에 1% 정도에서 4%로 급격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데 가장 큰 문제가 이 4%도 아마 실제로는 더 높을 거다라고 하는 게 업계에서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해 당사자들이 뭐 시행사가 자금이 부족하면 특정 시점에는 이 PF 연체를 막기 위해서 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시공사들이 자금을 직접 대여를 해주든가 아니면 추가로 차입을 해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 이거는 연체로 잡히지 않을 것이고요. 결국에 이런 브릿지론이나 각종 PF 관련된 연체가 지속이 되고 실제로는 더 연체가 많을 거기 때문에 이 위험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측정이 조금 힘들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수적이어도 4.45%면 22년도 1.19% 연체가 되려면 약 한 3.5배 정도의 연체율이 증가한 거면 사실 심각한 상황은 맞는 거예요. 혹시 그 부동산 PF 관련해서 뭐 당사자들을 위험받는데 회계적인 위험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회계적으로 따졌을 때는 시행사, 행사, 금융권을 나누는 순서일 수 있는데 일단은 뭐 금융권부터 말씀드리자면 금융권은 어떻게 이게 대출채권하고 증권사들도 역시나 이 ABCT를 발행하면서 다금수 약정을 체결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회계적으로는 월 제로 주석상 기재가 되는데 우선 대주단 입장에서는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이 ABCP 상품이 시장에서 잘 팔리지가 않는다. 아니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사업성이 악화가 돼서 우리가 시행사한테 뭐 자금을 보강을 하더라도 정말 다시는 되돌려받을 수 없는 대여금이라는 경우에는 이 예상되는 자금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충당유체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시공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시공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만약 착공을 했다라면 인사미수금을 통해서 매출채권으로 기상이 되고 만약에 분양불인 경우에는 그 분양의 성과에 따라서 인사비를 회수하는 구조인데 분양률이 저조하게 되면은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 시행사를 위해서 연대보증이나 자금보충 일정을 제공을 해주게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재무제표상 주석으로 기재하거나 아니면 집합적으로 평가해서 어떤 경험률을 통해 선명제 일부 설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 어떤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은 매우 낮아지게 되면 그 지금 주석이나 일부 집합평가로 하고 있지만 그 특정 프로젝트만 해서 개별 평가를 하게 됨에 따라서 실제 재무제표 부문에 부채로 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PF 구조, 그리고 당사자별 리스크가 보이니까 이런 것들이 살펴봤는데 이 PF 그 부실의 배경
근본 원인 이런 건 어떤 거라고 보실까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부분은 그 다수의 개인들이 참여하는 시장에서 끊임없이 그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어야만 유지되는 시장인데, 그것들이 어떤 이유로 해서든 단절이 오면 급격하게 부실화될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산업 측면이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팬데믹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중위의 사태를 이동성으로 계속 심각성을 극복해 감추고서 갔던 시절이 여러 가지 여파, 대표적으로 등사비가 30에서 50% 이상 급격하게 상승. 그래서 수요의 위축, 고금리, 아주 급격한 등사비의 상승은 우리나라 부동산 회사에서 그럴 때는 전례를 찾기 힘든 그런 트리플 악재가 한꺼번에 겹친 그 상황에서의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인구가 절벽처럼 감소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동산, PF,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해서 리스크는 계속 더 커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갑론을박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이겠든 사무 환경, 요즘은 오피스도 신축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좋은 입지에 그래야 좋은 인재들이 모이고, 대표적인 부동산 자산을 글로벌리 주택, 오피스, 물류센터, 호텔, 리테일 이 5개 정도를 하는데, 주요한 자산 중에 주택에 대한 혹은 오피스에 대한 그래서 좋은 입지에 대한 양극화,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세대 원수는 줄여드는 대신 세대 수는 증가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꼭 그렇게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나라의 지방 소멸 이슈와 그다음에 인구 감소는 기본으로 깔려있던 대전제였거든요. 네. 전제였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더 심화된다, 요것 때문에 앞으로 더 안 좋아라고 단정화시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은 그 부분은 여전히 업계의 문제는 권영은 타타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외부적인 충격 많이 말씀 주셨는데, 혹시 외부 충격 말고 다른 요소가 있을까? 외부적으로 공사비가 오른다, 금리가 오른다,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다가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걸 모두가 예측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언제 끝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기업 측면에서는 외환위기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여러 사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미리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리스크 대비하는 거를 어느 순간 잊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있을 때는 이 리스크가 터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만 한다면 이 부동산 PF는 전혀 위험하지 않은 상품이기 때문에 이 리스크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 만약에 리스크 관리가 되었더라면 선별적으로 수주를 하든 대출을 내보내든 그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해이하지 않았나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PF에 대해 구조에 대해서 좀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일반 사업, 제조업이든 동네에서 음식점을 하든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공장이나 가게를 열어서 물건을 파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특별한 또 차이가 있을까요? 부동산 프로젝트는 시행사가 결국 차입처입니다. 차입처인데 담보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물론 일반 장사를 하더라도 개인의 신용이나 크지 않은 담보를 가지고 차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개발이라는 사업 자체가 너무 큰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1억짜리 사업을 해서 대출을 몇 천만 원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몇천 세대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최소한 사업비가 조 단위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조 단위 사업이 PF 리스크가 터져서 휘청인다라고 하면 수많은 이해관계자, 대주단이 될 수 있는 저축은행이라든지 조금 소규모 금융사가 이런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면 모두 함께 휘청일 수 있고 이 리스크를 감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계속 위험하다라고 언론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첨언 드리자면은 부동산 PF는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함께 엮여 있는 상황이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매우 큰 레버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본의 비중이 다른 사업 대비 매우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조 사업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얼마 이상을 출자를 해야 된다는 그 요구사항이 현재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100억을 넣고 1조짜리 사업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게 이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이윤만 충분히 보장된다면 가능했어서 그런 레버리지가 크게 극대화가 됐었는데, 이 레버리지라는 게
호황일 때는 정말 많은 자기 자본 수익률을 얻게 되지만은 불황일 때는 오히려 역으로 리스크가 엄청 커지는 효과가 있다 보니 이런 일반적인 뭐 제조업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동산은 이런 부실이 사이클을 타고 완전하게 막을 수 없다.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제조업의 의사결정은 기업인들 그리고 관계된 뭐 금융이 됐든 정부가 됐든 이런 쪽들의 영향을 받아서 기업인들 의사결정을 하는데 부동산은 개인이 아주 중요한 시장 참여자예요. 탐욕에 취약하다. 우리나라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국토의 면적이 워낙 작고 도심에 과민화된 성향도 분명히 있고 우리나라는 사교육에 되게 민감하다 보니 이 사교육 때문에 더 서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요인도 있고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고 또 고금리가 올라가다 보니 한국은행도 똑같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왔고 시행사 입장에서는 원래는 내가 사업 수지를 고금리로 한 5% 받고 그리고 빨리 착공한 다음에 본 PF로 허그 보증 받고 시공사의 보증을 받아서 3%대로 자금을 조달하면은 내가 시행 이윤이 한 400억 정도 남겠구나라고 토지를 매입했던 건데 금리가 올라가고 시장의 수요가 적다 보니 인허가도 지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사업 수지가 악화된 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왜 PF가 부실이 됐느냐,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고 우리가 자정하지 못한 내부적인 요인도 있었는데 전문가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각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해법이 있을지 이런 해법들을 우리가 사실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건데 그래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있는 해법 아니면 앞으로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자유롭게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나오지 않았던 주체인데요. 정부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에 그 PF 리스크 분류의 세분화를 진행했었습니다. 기존에는 3단계였는데요. 현재는 4단계로 해서 부실 PF 사업장을 미리 정보 이용자들에게 뭐 대주단이 될 수도 있고요. 건설사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상장회사에 투자한 주식 투자자라면 그 개인들도 해당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정부가 모니터링을 하고 외부에 공개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실 PF가 터질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시장에서 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정부의 역할, 공공기관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좀 추가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은 있지 않았나요?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이거저거 많았습니다. 사실 PF 연착륙을 위해서 뭐 정책도 발표하고 있고요. 규제 완화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시행사의 자기 자본율을 올리는 시도도 하고 있고요. 이것저것 시도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유효성을 판단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 금융기관들은 이 PF 이런 부실에 대해서 또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나요? 금융기관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등급을 매기고 있고요. 금융기관 내에서도 리스크 부서들이 다 있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과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업장과 회복이 불가능한 사업장들을 계속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회복이 정말 불가능하다 싶은 사업장들은 충만금을 적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선순위 대주주당 같은 경우는 국내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회수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점은 이 정부의 기조가 뭐 순서 있는 퇴사와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을 100% 다 살릴 수는 없다는 거는 아마 업계 관계자들은 동의할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업장을 살릴지와 정말 살릴 수 있는 사업장에 돈이 공급되고 살릴 수 없는 사업장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금융기관에서 앞으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공사도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시공사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시공사에서는 수주가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 자체가 가지고 있는 PF 사업장을 정리를 하고 다시 수주를 하자라는 게 대부분 대형 건설사들의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시공사들이 정상적인 PPF 사업장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업장을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서 결국에는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겁니다. 시공사가 유동성 위기가 갑자기 닥쳐왔을 때 이런 부실 PF를 많이 껴안고 있다면 이 부실 PF가 한꺼번에 터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공사는 앞으로 리스크 관리, 결국에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금융기관도 마찬가지고 시공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리스크 모니터링과 유동성 확보
통해서 부동산 경기 불황 시점에는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될 것이고, 부동산 경기가 지속적으로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화랑이 된다면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시공사 입장에서의 지금 현재 위험관리 전략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 두는 사실 이런 충격적인 그 유발 개수가 굉장히 큰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회계법인 그리고 컨설팅 펌이 이런 과열 아니면 침체 이때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또 도움을 드리고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게 또 저희의 몫이지 않을까 이런 바이오리 조진희 고객과 파트너님이 방문하신 고객들한테 네. 경고등을 계속 날려요. 입니다. 네. 열심히 강사하더라고요. 사실 획일적인 방안으로 이걸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정말 PF의 사실 종류도 다양하고 우리가 PF 대출 나가는 게 하신 것처럼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도 있고 물류센터도 있고 그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이냐 서울이냐에 따라서 이런 PF 리스크에 대해서 대응 방안이 좀 다양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시청해주신 분들께서 실질적인 이해라든지 성과가 있으시길 좀 기대하고요.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